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출국 11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이 대사는 공수처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MBN이 진행한 총선 여론조사에서 서울 한강벨트의 격전지 세 곳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와 거물급 인사가 맞붙은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는 여야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사직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처분에 돌입하는 정부가 이달 안에 복귀하면 처분을 감경해줄 뜻을 내비쳤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대화의 장을 마련하면 사직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3차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코스피는 2.4% 상승하며 23개월 만에 2,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아침엔 기자들이 대거 인천공항으로 몰렸습니다.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이 왔냐고요? 아닙니다.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대사로 임명돼 호주로 떠난 지 불과 11일 만에 다시 한국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대사를 조기 귀국시키기 위해서 회의 자체를 급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흔들리는 민심을 잡기 위해 어떻게든 귀국은 시켜야겠는데 그냥 오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명분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첫 소식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싱가포르를 경유해 귀국한 건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 만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사는 의혹을 부인하며 빠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대사는 한국에서 다음 주 주요 방산협력국 주재대사들이 참여하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한 호주 외교 국방장관 회담 준비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방산협력을 주제로 일부 공관장들만 별도로 모아 국내에서 회의를 연 전례가 없어 이 대사의 조기 귀국을 위해 급하게 소집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방산 부문 소그룹 공관장 회의를 별도 개최해야 한다는 방침이 미리 정해졌고 그러한 배경에 따라서 이번에 회의를 개최하게. 국방부는 도피성 출국이 아니냐는 지적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도주나 도피나 그렇게 표현을 쓰시는 거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죠. 오늘 아침에 정정당당하게 나오셔서 언론 앞에 말씀하셨는데. 거센 논란 속에서 이 대사는 다음 달 총선까지 국내에 머무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야권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은 이른 새벽 인천공항까지 나가서 즉각 해임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렇게 들어온 것 자체가 국제적 망신이라는 발언도 내놨죠. 한국에 들어온 동안 공수처에 조사를 받고 싶다는 이 대사의 발언은 본인 일정에 맞춰서 조사를 준비해 놓으라는 거냐, 대통령 빼기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 귀국 소식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른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모였습니다. 이 대사의 해임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십시오. 이 대사의 귀국은 눈속임일 뿐 최상병의 죽음을 밝히는 게 핵심이라며 특검과 국정조사에 동참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야권도 입을 모았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이 대사의 자신감의 비결은 대통령 빼기냐고 소리 높였고 새로운 미래도 여당의 총선 악재 회피용이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야권의 공세 속에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를 만난 박정훈 대령 측은 이 대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증인을 이제 신청할 거고 제1번이 이종섭 국방장관이죠. 당연히 이 법정에 세워야 되고요.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귀국하게 했다며 아직 수사 준비가 안 됐다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종섭 대사의 출국 허락을 놓고 대통령실과 각을 세웠던 공수처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재조사를 하라는 요구가 거세질 게 뻔한데 아직 압수물 분석도 끝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만약 조사를 계속 안 하면 그럼 지난 1월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는 건 수사 지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조사 시점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수사팀이 이 대사와 협의해서 시기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대사를 비롯한 여권에서 빠른 조사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공수처가 다음 달 총선까지도 이 대사를 소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사를 제대로 조사하려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정해놓고 소환해야 하지만 이런 준비 작업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사무실과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하고도 관련자들을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사건의 윗선인 이 대사를 소환하려면 하급자인 김계환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먼저 불러야 하는 만큼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속도를 높이고 싶어도 지휘부 공백에다 수사팀의 검사가 6명밖에 되지 않아 그럴 여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준비 없이 부르는 건 공수처 입장에서 더욱 최악의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7일에도 이 대사를 소환해 4시간 조사했지만 결국 호주로 나갈 빌미만 준 탓입니다. 이 대사의 출국 허락을 놓고 대통령실과 진실 공방을 벌였던 공수처가 여론에 떠밀려 조사에 나설 경우 부실 수사 논란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여권의 반응은 다르죠. 오히려 황상무 수석이 사퇴하고 이준섭 대사가 돌아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 해결됐다.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며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민심의 향방은 어디로 흐를지 정치부 이호정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황상무 수석이 사퇴하고 이준섭 대사가 돌아오고 그러면 한 위원장 말대로 그럼 수습 국면에 들어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여권 내에 있었던 당정 갈등은 수습 국면으로 들어섰지만 이종섭 대사 이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도둑 귀국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부각해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계산입니다. 관계를 넘어서서 은폐하고 조작하고 심지어 그 책임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대사에 왕관을 씌워서 해외로 도피시키고 국내 회의하러 들어온 걸 마치 국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냐 또 사기치고 있지 않습니까? 셉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사의 조기 귀국으로 수사 회피가 아니라는 게 명확해졌다며 이 화살을 공수처와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민심에 순응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다르다며 거야 심판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답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지 정말로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겁니다. 이종섭 대사의 수사 회피냐 아니면 민주당의 악의적 프레임이냐 판단은 국민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의 반응 그리고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당내에서는 늦었지만 악재를 털어내 다행이다라는 판단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 대사가 귀국한 이상 이 도피 프레임이 작용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큰데요. 하지만 선거가 불과 3주 남았다는 점에서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 낙관적 전망만 하기엔 이 야권에서 불붙인 정권 심판론을 완전히 끌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한 당 관계자는 용산의 결단이 여론조사에 반영되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후에 탄력을 받기 전에 선거날이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내 반응도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야당의 공세 빌미를 아예 주지 말자라는 취지로 이 대사의 자진 사퇴를 바라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사퇴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또 수사를 받아야 되고 계급장 다 띄고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이종섭 대사 스스로가 거취 문제로 또 고민을 한다면은 뭐 스스로 고민하고 뭐 결단하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다른 목소리도 있는데요. 서울 중성동 을 후보로 나선 이해운 전 의원은 민주당의 악의적 프레임을 걷어내기는커녕
거들어주는 꼴이라고 이런 주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일이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또 다음 주 여론조사를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와 뉴스 추적 함께했습니다. 4.10 총선이 딱 20일 남았죠. MBN과 매일경제신문은 3주 동안 격전지로 꼽히는 12개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론조사는 지난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조사한 건데요. 먼저 서울의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한강벨트 3곳입니다. 현재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MBN 여론조사에 포함된 한강벨트 3곳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상대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민주당 내 공천 갈등 등으로 대진표가 비교적 늦게 완성된 중구 성동갑. 전현희 민주당 후보가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를 9%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역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개혁신당 허은하 의원이 출마하며 3자 대결이 성사된 영등포갑. 민주당 최현일 후보가 50%의 지지를 얻어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권 대결로도 불리는 마포을에서는 민주당 정청래 후보가 국민의힘 함은경 후보를 12%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세 지역 모두 정권 심판론의 응답자 과반이 공감했고 야당 심판론은 비슷하거나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높았습니다. 어느 비례정당을 지지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세 개 지역에서 모두 국민의 미래,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 순으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다만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지역에 따라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MBN은 4.10 총선까지 3주에 걸친 여론조사로 격전지 12곳의 민심을 계속 살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와 거물급 대결이 펼쳐지는 경기 분당갑은 민심을 예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종로에선 민주당 곽상원 후보와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고 분당갑에선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그 격차가 1%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중도층 지지율은 민주당이 더 높았습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10 총선 20일을 앞둔 서울 종로는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곽상원 민주당 후보가 44%의 지지율로 38%의 지지를 받은 현역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를 6%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금태섭 개혁신당 후보의 지지율은 6%였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 경쟁은 더 치열합니다. 이광재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간 격차는 1%포인트 차이로 초접전입니다. 류호정 개혁신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는 2%였습니다. 두 지역에서 중도층 민심은 민주당에 기울었습니다. 종로에선 중도층의 48%가 곽상원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고 32%가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분당갑은 중도층의 절반 이상이 이광재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고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36%였습니다. 비례정당 지지도는 여당 우세 속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종로는 국민의 미래 31%, 민주당 주도의 야권연합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20%를 기록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23%로 국민의 미래 다음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분당갑도 국민의 미래,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 순으로 지지율이 높았고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은 각각 3%, 6%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지역 5곳 모두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결과가 나온 거죠. 민지숙 기자와 20일 남은 총선의 민심 살펴보겠습니다. 민 기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5곳에 공통점이 있다고요? 네, 5곳 모두에서 정치 이념은 중도라고 답했지만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작게는 9%포인트에서 많게는 22%포인트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았는데요. 네. 오늘 나온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중도층 가운데 30%는 민주당 후보자를 뽑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을 뽑겠다는 비중인 25%보다 5%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수도권 민심, 그중에서도 이 중도층의 민심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네, 이번 조사에서 성향이 보수다, 진보다, 아니면 중도다라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중 각각 30%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정도의 표심이 아직 물음표인 건데요. 하지만 통상 선거날이 다가올수록 이 중도층 그 마음을 결정하면서 비중이 점차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아도 이 중도층 표심이 조금이라도 어느 쪽에 더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 투표 결과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목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중도층 지지율이 민주당에서 더 높은 이유는 뭘까요? 네, 그 격차가 가장 컸던 중구 성동갑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MBN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일주일 사이 윤희숙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줄어든 반면 전현희 후보는 크게 늘어나면서 그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윤 후보에 대한 부정 검색어를 보시면요.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이종섭 대사 등의 단어가 주로 등장해서 최근 여권발 악재가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전현희 후보 관련 부정어로는 공천, 임종석과 같이 이미 사안이 다 마무리된 것들이 등장해서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중도층 표심을 투표장까지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바로 이게 관건이겠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은요. 공천으로 잠시 떨어졌던 지지율 회복된 것뿐이다. 물가 폭등과 같은 민생 문제의 정권 심판론으로 중도 표심이 움직이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엄살을 부리고 있다면서 새 결집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170석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위기의식을 조장해서 결집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여당은 최근의 악재들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며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선거 앞두고 이렇게 시끄럽게 언론 플레이하고 직접 입장문까지 내는 수사기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나갑시다. 여러분 움츠러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는 MBN과 매일경제신문이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째 선거 날이 가까워질수록 정책 같은 것보다는 서로의 실정 같은 걸로 더 싸우는 느낌입니다. 이해서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민지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은 총선 후보 등록 기간입니다. 등록을 마치면 여야의 예비 후보가 아니라 후보로 총선을 뛰게 되는데 여야는 각각 거대 야당 심판, 정권 심판을 구호로 내걸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은 예비 후보들이 공천장과 기타금 영수증 등 서류를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22대 총선 후보 등록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2년 중간평가를 해야 한다며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2년 동안 민생, 민주주의가 후퇴된 것에 대한 정권 심판이고요. 그 물가 문제, 그리고 민생, 그리고 정치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못 살겠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발목 잡혀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많다며 거대 야당 심판론을 주장합니다. 4년 동안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방탄하느냐고 못했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정쟁 정치적인 것보다 민생을 챙기고. 거대 양당 심판론을 내세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가 얼마나 세를 모을지도 관심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투표하신 분들도 우리의 구민들이십니다. 그분들에게 선택권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거대 양당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정당인데요. 후보 등록이 완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말 국회 의석수대로 후보자 기호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주 28일부터는 여야 모두 총선 총력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악재가 잇따라 터지며 다급한 분위기죠. 수도권 험지 중심으로 지지를 호소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늘은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방문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 때마다 향했던 대구 서문시장도 찾았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대구 서문시장에 들어서자 시민들이 환호합니다. 한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어려울 땐 대구가 있었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범죄 세력과 통진당의 후예들이 대한민국의 주류를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막겠습니다. 여러분, 대구가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한 위원장이 대구를 찾은 건 조태후 장해찬 후보의 공천 취소로 흔들렸던 지지층을 달래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문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면 찾았던 보수 1번지로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이 첫 방문입니다. 이후 찾은 대구 동성로에선 지역 후보들이 함께 모여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구에서 이번 선거를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전국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뒤덮을 겁니다. 한 위원장은 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무소속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경북 경산의 조지현 후보 지원도 함께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다음 주 다시 한번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뒤 본격적인 정책 메시지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장군 멍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를 찾았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일부 잡음이 있었던 지역인 만큼 직접 찾아가 민심을 다독이며 정권 심판의 선봉에 서달라고 호소했죠.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5.18 가해자의 후신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광주 5.18 민주묘지를 먼저 찾은 이재명 대표는 정부 여당에 대한 날선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5.18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폭도로 매도하는 그 정신 나간 집단들, 반역의 집단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광주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 직후엔 곧바로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광주 시민이 정권 심판의 선봉장에 서달라며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비명 행사 논란이 있었던 광주 지역구 공천 과정은 전부 당원 뜻에 따랐다고 강조하며 민심 이탈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전북 군산으로 자리를 옮긴 이 대표는 탄핵을 언급하며 정부 비판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해처리로 치고 그래도 안 되면 너는 이제 국민을 대리할 자격이 없어 집에 가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녁까지 일정을 소화한 이 대표는 내일 오전 예정된 재판에 불참하고 충남 서산과 당진, 온양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민주진보 세력이 200석을 만들어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최상병 특검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합시다. 최근 지지율이 오르며 이런 말이 더불어민주당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총선 200석 얘기에 지도부가 낙관론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자칫 역풍이 불까 걱정하는 겁니다.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슨 170석이니 180석이니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정말로 위험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불과 1시간 반 만에 인천 지역 후보들이 줄줄이 총선 낙관론을 펼칩니다. 인천에 14석이 당선되면 200석을 우리가 당선시킬 수 있다. 여러분 확실하십니까? 반드시 4월 10일 총선을 심판하고 우리가 200석 이상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국회 재적 3분의 2인 200석이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걸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실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범야권 200석을 거론하며 탄핵을 입에 올렸습니다. 최근 각종 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데 대한 자신감이 바탕이 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개인적인 그런 언급과 발언들로 해서 선거 전체에 해를 미치는, 그렇게 해서
악용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당 의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지나친 낙관론이 팽배하면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지도부의 판단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고향인 부산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 선거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면서 고마 치아라는 사투리로 직격했습니다. 정권 심판 역할론을 앞세운 조국 혁신당의 심상치 않은 상승세에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쌍둥이를 내세워 지지층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창당 선언을 했던 부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한 미풍이 태풍으로 커지고 있다며 부산 사투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이제 고마 치아라마!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불법 관건 선거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걸었던 조 대표는 한동훈 바람을 잠재웠다는 일부 평가에 동의한다며 심판론이 먹히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의 경쟁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민들이 두 비례정당의 정당 정책 보시고 그 두 정당의 비례 후보를 보시고 누가 더 낫지?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죠.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에 밀리는 모양새가 된 더불어민주연합은 몰빵론에 이어 쌍둥이론까지 꺼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확실히 한 몸이다. 일란성 쌍둥이다. 공동으로 힘을 합해서 승리를 일궈내자. 이재명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도 민주당이 과반수를 독자적으로 획득해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며 더불어민주연합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총선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최돈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탈당 누구 얘기입니까?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입니다. 네. 탈당한 건 아니고요. 거취 표명 기자회견을 예고해서 탈당 얘기가 나왔는데 기자회견이 돌연 취소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비례대표 후보 명단 때문입니다. 반도체 벨트에 공을 들이는 개혁신당이 비례대표 후보의 과학기술 인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반도체 전문 영입 인사도 비례대표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첫 여성 임원인 양 원내대표. 반도체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개혁신당 1호 영입 인재인 이창한 전 반도체협회 부회장 영입도 양 원내대표가 주도했습니다. 저는 그 부름에 화답하는 것이 주체적 삶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에 따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그런데 이전 부회장은 탈당한 것으로 전해졌고 양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와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탈당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색을 감춰라. 아니 일부러 내가 무슨 당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뭐 자켓에 색깔이 있는 자켓을 입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선 화면부터 보시죠. 네. 모두 흰색 옷을 입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민주당 후보도 있고 국민의힘 후보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민주당은 파란색, 국민의힘은 원래 빨간색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후보들이 당 상징색 대신 흰색 옷을 입은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 험지라고 하죠. 네. 불리한 지역구다 보니까 특정 색깔 옷을 입고 나섰을 때 아무래도 유권자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지세가 낮은 당보다 후보 인지도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전략인데요. 경기 지역의 한 후보는 흰색이 눈에 잘 띄고 흰색이 갖는 깨끗한 이미지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죠. 특별보좌관 이런 거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 민생특보로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잠깐만요. 민생특보라는 직책도 생소하고 주기환이라는 이름도 생소합니다. 우선 대통령실은 민생과제를 발굴하고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결과를 후속 점검하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 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깜짝 발탁된 바도 있고요. 네. 최근 국민의힘의 미래대표 명단 발표 직후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호남 인사 배려가 없다고 반발한 배경으로 언급된 인사이기도 합니다. 네네. 호남권 인사의 배제와
당 사무처 당직자의 배제라는 이런 잘못된 비례 공천을 바로 잡아주기를 건의해달라. 어제 국민의미래가 그 명단을 다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조배숙 전 전북도당 위원장 등 일부 호남 인사를 당선권으로 조정했지만 후보 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주 전 위원장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안 돼서 대통령실이 특보로 임명한 겁니다. 네. 대통령실은 호남 인사에 대한 배려라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실이 비례대표 공천 결과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총선 톡톡 최돈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사직 전공의의 면허 정지 처분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정부가 3월 내에 복귀하면 처분을 감경해 주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정부가 대화의 장을 마련하면 사직서 제출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째 대화의 분위기가 조금씩 만들어지는 듯하죠. 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중 복귀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련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거라며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습니다.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이에 사직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정부가 대화의 장을 만들면 사직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 사법적 조치는 풀어주고 대화하자는 태도를 보여야 전공의들도 나와서 대화를 할 겁니다. 이것마저 풀어주지 않고 전공의들 복귀하라 그러면 절대 복귀하지 않을 거고 저희 교수들도 더 이상 전공의들을 설득할 힘이. 정부도 3월 안에 복귀하면 처분을 감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건 현재로서는 어렵다면서 3월 중 복귀하는 인원에겐 수련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처분 기간을 줄이거나 시점을 늦추는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처분 감경만으로는 전공의와 교수들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국 의대 의전원 교수협의회는 오는 20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주 52시간 단축 근무를 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버티면 시간은 의사들 편이다.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이 장기화하도록 이렇게 조장하는 글이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집단 행동을 계속하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까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 이관 후 수정 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 및 법률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렸지만 이를 되돌릴 수 있다며 버티면 시간은 의사들 편이라고 주장합니다. 작성자는 현행 고등교육법을 언급하며 내년 8월까지 의료대란이 지속된다면 이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국가 의료 중대비상 상황에 해당해 입학 전형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대학별 정원도 내년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9월 전에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같은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해당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 따라 국가가 인력 수급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대학이 임으로 정원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글 말미에는 의사와 의대생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의 링크가 적혀 있었는데 경찰은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직한 일부 전공의를 현업에 복귀시켰다는 이유로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한 글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된 메디스태프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시켰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그 집에 찾아가 함께 있던 남성에게 불을 붙이고 흉기까지 휘두른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피해 남성은 한밤중 난데없는 공격에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깊은 밤 모자와 점퍼 차림의 한 남성이 골목길에 들어섭니다. 약 7분 뒤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급하게 달려가고 순찰차와 구급차도 잇따라 도착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채 다시 모습을 드러낸 50대 A씨는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40대 지인 여성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함께 있던 남성에게 미리 준비한 라이터용 기름을 뿌려 신체에 불을 붙이고 흉기까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칼을 뭐 찔렀다고 그러시던데? 경찰차가 온 거 보고 나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흉기에 가슴 부위를 다치고 화상까지 입은 피해 남성은 현재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아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살인미수와 방화치상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코인 거래를 미끼로 현금 1억 원을 강탈한 20대 남성 9명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곧바로 경기 안성과 부산 등으로 흩어졌지만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역삼동에서 종이 가방을 건네받은 남성이 갑자기 달아나자 피해자가 황급히 쫓아갑니다. 잠시 뒤 이 남성의 공범과 피해자 일행이 도로를 가로지르며 몸싸움을 벌입니다. 코인 거래를 미끼로 불러낸 뒤 현금 1억 원을 강탈한 겁니다. 남성분들 한 10여 명이서 막 실랑이를 하시면서 경찰을 불렀다,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순식간에 차량 3대가 나타나 일당 7명이 가세했는데 피해자 일행이 차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차량으로 달아난 일부 공범은 현장 상황을 살피려고 몰래 되돌았다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공범들은 서울을 곧바로 빠져나갔지만 결국 경찰의 손바닥 아니었습니다. 경기 안성시 양성터널에서 공범 4명이 덜미를 잡혔고 나머지 2명은 부산까지 달아났지만 검거됐습니다. 내려오는 예상 길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순찰차를 보낸 거예요. 정차시켜서 4사람을 검거를 한 거죠. 서울 강남경찰서는 현금 2,500만 원을 압수하고 도주를 도운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수사기관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언론에 퍼졌고 이로 인해 배우 고 이선균 씨가 더 힘들어했다고 하죠. 그래서 경찰이 누가 수사 정보를 유출했는가 수사해 왔는데 이와 관련해 경찰 간부 1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현재 경찰이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이선균 씨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기 남부경찰청에 체포된 경찰관은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 A씨입니다. A씨는 이 씨의 마약 관련 수사 보고서를 외부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 수사정보 유출 건으로 현직 경찰이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기 남부청은 마약범죄 수사계 소속이 아닌 A씨가 어떤 경위로 보고서를 유출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경기 남부청은 또 오늘 오전 10시부터 5시간 동안 인천경찰청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실시해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 1월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와 이 씨의 수사 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던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씨를 수사했던 인천경찰청은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일자 유출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씨가 숨진 뒤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사건 수사 정보가 유출된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는 진상 규명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사과, 배 가격이 천정부지를 치솟자 정부가 관세를 깎아주는 수입과일을 대폭 늘리고 있죠. 여기에 정부기관을 통해 직수입한 수입과일을 오늘부터 시중에 대거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렌지와 바나나로 수요를 유도해서 사과, 배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건데 그럼 소비자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과일 코너입니다. 오렌지가 한 개에 1,200원, 망고는 한 개에 2,500원입니다. 망고 가격이 한 개에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했던 걸 생각하면 반값 수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직수입한 과일들이 시중에 풀린 겁니다. 고공행진하는 사과 가격에 소비자들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수입과일 진열대로 이어집니다. 자취생이라서 못 사 먹고 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망고가 4개에 10,000원이라서
다른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망고는 오전에 모두 동났습니다. 망고 곤란하기가 행사가 고객 반응이 좋습니다. 오전에 물량이 들어오면 거의 품절 날 정도로. 수입 과일의 가격이 크게 낮아진 건 직수입을 통해 유통 마진을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관세 인하와 대형마트 자체 할인까지 더해져 가격이 기존보다 30% 정도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일단 가장 수요가 많은 바나나와 오렌지 직수입 물량 2,000톤을 이달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렌지와 바나나를 시작으로 파인애플과 아보카도 등 11개 품목까지 직수입을 늘릴 계획입니다. 다만 농민단체들 사이에선 대체과일 수입으로 급한 불은 끄겠지만 농가는 이로 인해 피해를 볼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수도권 외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꿈의 열차로 불리는 광역 급행철도 GTX가 드디어 운행에 들어갑니다. 버스로 1시간 반 거리가 20분으로 주는 건데 빠르고 조용하지만 최대 30분의 배차 간격과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승강장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잘 따져보셔야 할 듯합니다. 이혁근 기자가 먼저 타봤습니다. 시속 18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장 먼저 오는 30일 개통되는 구간은 A 노선 중 경기 남부 동탄역에서 성남, 서울 수서역을 잇는 32.8km 구간입니다. 동탄에서 수서까지 버스로 90분 걸리던 출근 시간이 20분으로 단축되는 획기적인 일이 벌어지고요. 고속으로 달려 소음 우려가 있었지만 단문형 출입문을 적용해 비교적 조용했고 객실 의자 폭도 다른 열차보다 3cm 넓습니다. 요금은 동탄에서 수서까지 편도 4,450원. SRT보다는 3,000원 정도 저렴하지만 출퇴근용으로는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K패스를 이용하면 20% 이상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SRT와 달리 수도권 버스 전철과 GTX를 갈아탈 때 기본 요금을 중복해서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는 환성 할인이 적용된다는. 다만 아침 출근 시간대는 17분마다 열차가 오지만 정오 무렵에는 배차 간격이 최대 30분까지 벌어지는 점은 변수입니다. 또 지하 깊은 곳에 승강장이 만들어져 열차를 타러 가는 데만 6분 가까이 걸리고 이용객이 몰리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승강장이 지하 6층에 있는 GTX 동탄역에는 승객 이동을 위해 에스컬레이터 46대, 17인승 엘리베이터 7대가 설치됐습니다. 정부는 성남역과 동탄역 사이에 위치한 구성역은 안전과 공정상의 이유로 오는 6월 말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브라질에서 대학생들이 비키니를 입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가 60도 넘는 강의실에서 공부할 수 없다며 에어컨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브라질은 지금 초과일로 접어들고 있는데 역대 가장 높은 체감 온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교옥 기자입니다. 브라질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하나둘씩 옷을 벗습니다. 여학생들은 비키니를, 남학생들은 아예 우통을 벗고 모여 있습니다. 체감 온도가 60도에 달하는 역대급 더위 속에서 에어컨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열악한 교육 환경에 항의하기 위한 이른바 비키니 시위를 벌인 겁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섭씨 62.3도의 체감 온도가 기록됐고 실제 온도 역시 42도에 달했습니다. À noite ninguém nem dorme mais. Fica lá de fora, se for usar ar-condicionado, a energia vem uma fortuna. Eu mesmo não tenho condições de pagar porque por enquanto estou desempregada. 남반구에 속한 브라질은 현재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로 한여름이 아닌데도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limáticos extremos que estão explodindo no mundo são as ondas de calor, não são os deslizamentos ou as inundações. 이례적인 폭염은 역시 지구온난화 때문인데 고기압이 정체되면서 생겨난 열돔 때문에 남반구 곳곳이 더위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옥입니다. 일상에서 한 번 쓰고 쉽게 버리는 포장지나 페트병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죠.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아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런 플라스틱도 있습니다. 흙이나 바닷물 속에서도 생분해되고 사용 후 처리 시 바이오가스로 전환돼 전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플라스틱이요. 박통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흰색 알갱이가 쉴 새 없이 뽑아져 나옵니다. 미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만든 생분해 소재로 바다나 토양에서 저절로 분해되는 이른바 썩는 플라스틱입니다.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를 자연 토양에 묻고 나서 52주를 지켜봤습니다. 원래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대부분 분해됐습니다. 최근엔 화장품이나 컵라면 용기, 제품 포장지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플라스틱처럼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들을 담아도 찢어지거나 이제 망가지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일반 석유계 플라스틱에 비해서 훨씬 짧은 기간에 생분해될 수 있는 사탕수수 추출 소재로 만든 이 페트병은 제조 단계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이 일반 페트병과 비교해 현저히 낮습니다. 사용 후 처리되는 최종 단계에서 바이오가스로 전환돼 전기에너지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이나 생수 기업까지 앞다퉈 생분해 소재 개발에 나서는 것, 환경에 대한 위기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요즘 MZ세대들 보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현 세대들도 환경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라는 게 요즘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는 과정에서 일회용품 대체제인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면 인센티브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최정호 전 회장의 뒤를 이어 장인화 회장을 새 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장 회장은 철강은 물론 신사업에도 전문성이 있어서 팔방미인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임기 동안 2차 전지와 철강을 쌍두마차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재계서열 5위인 포스코가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장인화 회장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물론 해외 자문사들도 장 회장 선임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안건이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3년 임기를 시작한 장 회장은 지난 1988년 포스코에 입사해 기술투자본부장과 철강생산본부장, 사장 등을 지낸 내부 인사입니다. 최근 포스코는 핵심 분야인 철강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철강맨으로 불리는 장 회장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새로운 회장 체제에서도 포스코그룹은 전통적인 철강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와 같은 신사업에서도 영역을 확장해 나갈 전망입니다. 장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2차 전지 소재와 철강을 쌍두마차에 비유하며 무조건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별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준공된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공장들 초기에 저희들이 탁 다잡아갖고서는 지난해 최대 실적을 거둔 현대자동차는 이번 주총에서 전기차 경쟁력을 키우고 전장화를 통해 소프트웨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의회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주한미군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듯한데 트럼프의 재집권이 우려되는 이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겁니다. 워싱턴에서 최준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모두 발언에서 주한미군 숫자를 분명히 밝히면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o defend the ROC, we must continue to invest in the 28,500 service members, including bi, tri, and multilateral exercises on and off the peninsula. 주한미군에 대한 투자에는 한미뿐만 아니라 3자, 다자 훈련과 다양한 실험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국 본토의 위협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미 의회의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I think his top and state priority is regime survivability. And he's develop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for that. He's looking for sanctions relief. 이 같은 발언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올해 대선 재집권 가능성에서 나와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 국방부 장관을 지낸 크리스토퍼 밀러는 인터뷰에서 한국이 여전히 28,500명의 주한미군이 필요한지 변화가 필요한지 얘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케머라 사령관은 또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 제공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여전히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회색지대 활동을 언급했습니다. 대규모 정규전은 아니더라도 저강도 도발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일본 시모노세키시 앞바다에서 어제 전복된 한국 선박에 탔던 한국인 2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이 선박에는 11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현재까지 한국인 2명을 포함해 9명이 숨졌고 1명은 구조, 나머지 1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차준환과 이혜인이 2년 연속 세계 피겨 선수권 메달에 도전합니다. 두 선수는 지난해 이미 동반 은메달의 쾌거를 이뤘는데요. 올해도 가능할까요? 대회가 열리는 캐나다에서 이규현 기자입니다. 작년 세계선수권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남자 피겨의 새 역사를 쓴 차준환은 이번 시즌 투혼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발목 부상으로 지난해 11월 그랑프리 대회에 기권했지만 진통제까지 먹어가며 국가대표 1차 선발전 1위와 국내 종합선수권 8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시합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이번 경기도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좋은 마무리. 차준환은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하며 새 역사를 쓴 서민규, 신지아와 함께 한국 피겨 전성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또 잘해주고 있어서 저 또한 너무 기쁜 마음이 큰 것 같고요. 저 또한 좀 동기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차준환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 출전합니다. 차준환과 함께 대회 2연속 메달 획득을 노리는 여자 피겨의 이혜인은 오늘 오전에 출전한 쇼트 프로그램에서 73.55점을 받아 출전 선수 35명 중 3위에 올랐습니다. 차준환과 이혜인이 각자의 시련을 극복하고 대회 2회 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차츰 추위에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오는 주말에는 서울이 20도를 웃돌아서 4월 하순처럼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차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으로는 10에서 40mm,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밤부터는 황사가 유입돼 이 비에 섞여 내릴 수 있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해안가와 전북 지역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 춘천은 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체로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와 광주가 18도, 부산은 14도까지 올라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주셨습니다.